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그 8장 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계획에서 미래예측 얘기가 나오죠. 요것은 우리가 그 제3장 교재 제3장에 등장하는 상황 분석 기획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이 상황 분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지적했던 그런 그 미래 예측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이 우리 교재 제8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 예측 방법과 대안 분석의 방법,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그에 따른 이제 대안 분석의 방법에 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릴 주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예측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미래 예측의 유형을 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주요한 내용. 무턱대고 미래 예측의 방법을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그 속성, 내용 여하에 따라서 미래 예측의 방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고에 의해서 미래 예측 방법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예측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질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양적인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계량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논리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 질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꾸몄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래 예측의 방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예측의 그 유형으로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그런 예측이 있고, 규범적인 예측, 그리고 계량적인 예측, 질적인 예측. 이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기술적 예측과 규범적 예측을 하나의 예측으로 보고, 그다음에 계량적 예측과 질적인 예측을 또 하나의 범주의 예측 그 방법으로 쪼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을 봉쇄시키는 거죠. 철저히 통제하는 겁니다. 배제하는 것이죠. 이 추세 변동, 향후 이제 앞으로 오늘 이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주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추세 변동의 경향을 기초로 해서 미래 상황을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기술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확률적, 개연적 그런 그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범적 예측인데, 이 규범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소위 그 해당 기관인 정부 기관, 그 기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목적론에 기초한 미래 상황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계량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 통계 모형을 가지고 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적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적 예측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상황에 대한 그 예측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그 관련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양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그러한 그 미래의 현상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이 질적인 예측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양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10년 또는 15년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가족, 인구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출산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고, 따라서 65세 이상의 그 소위 그 노인층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거. 7% 이상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7%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거는 고령 사회, 뭐 20% 이상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서 사회의 그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우에는 지금 이 평균 수명이 이 생활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그 신세대들은 점점 숫자가 줄고 그러면서 위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불룩해지고 밑에가 이렇게 좁아지는 이 항아리형 구조로 이렇게 가는 말이죠. 항아리 그 밑받침처럼 이렇게 돼가는 이러한 그 사회의 그 인구 구조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런 그 사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인 경우에 10년 내지는 15년 후에 분명히 이제 그러한 그 인구 구조에서의 변화와 함께 이 가족 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 이 형태라는 것이 지금도 보면 뭐 상당히 이 핵가족화되고 다양한 그 가족 형태를 지금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돼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그 어떤 이 탁견, 고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계량적인 어떤 그 시계열적인 분석 방법이라든지 뭐 통계적인 어떤 확률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한 그런 이 사회적 현상인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질적인 예측 방법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측 방법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질적인 방법이냐,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확률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규범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방법이냐, 또 질적인 방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위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네 가지의 미래 예측 방법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런 그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있을 때 이런 방법들 중에 어떤 미래 예측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림에 있어서 미래 예측의 방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그 문제 상황의 특성과 미래 예측 방법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미래 예측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 상황, 계획의 그 문제 상황, 계획이 처해 있는 어떤 이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미래 예측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 올바른 그런 자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계획 상황의 특성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획의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계라고 하는 말은 이 타임 호라이즌입니다. 계획,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교재 제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획의 유형이었습니다. 유형. 계획의 이 대상 기간에 따라서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죠. 단기 계획이라는 것은 1년 미만이죠. 중기 계획이라는 것은 뭐 3년 또는 뭐 5년 정도. 그리고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5년 이상,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냥 편의상 구분한 것인데요. 바로 1년이냐, 계획 기간을 1년으로 잡느냐, 3년으로 잡느냐,
5년으로 잡느냐, 아니면 10년으로 잡느냐. 바로 요 1년, 3년, 5년,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획의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시계. 계획이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간, 시간적인 하나의 기간을 가리켜서 계획의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기 계획이냐, 중기 계획이냐, 장기 계획이냐 여하에 따라서 미래 예측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계획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계획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특성, 즉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구체성의 정도입니다. 이 계획 상황의 특성으로서 고려할 요소 중에 두 번째 구체성의 정도. 이 구체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이 아주 복잡한가 아니면 단순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계획 기관들에 걸쳐 있는 계획인가 아니면은 한 부서에 국한된 계획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구체성의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계획의 내용, 계획 대상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의 수가 많은가, 변수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기간, 아까 시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계에 있어서 계획 기간 동안에 이 계획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급변하는 상황에 그 계획 상황을 맞게 되는가 이와에 따라서도 미래 예측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이 3년짜리 이 계획이다 아니면 5년 이상의 뭐 중기 계획이다 했을 때 향후 3년 내지는 5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안정적일 것이다 또는 급변하는 상황일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추정컨대 안정적일 것이냐 아니면 급변하는 그 변동의 이 폭이 아주 큰 그런 그 일들이 예상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미래 예측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존 그 계획의 절차입니다. 이 현존 계획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계획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기획 과정에 있어서의 이 절차, 이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계획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고 계획에 있어서 그 미래 예측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예측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 계획 상황의 특성과 함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타임 호라이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의 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그 다음에 수리 모형의 유형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 모형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리 모형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전제 내용과 미래 예측의 방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상호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수리 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전제 내용이 서로 이 예측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같고 서로 다르다 할 경우에는 이거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질적인 분석 방법을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 질적 예측 방법을 쓸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량적인 예측 방법을 쓸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 비용의 문제, 이 수리 모형에 따라서 동원 가능한 수집해야 될 그런 자료와 자료의 규모와 분석해야 될 자료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바로 이렇게
비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이 비용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확성이죠.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그 예측 방법에 있어서 예측 결과가 정확성의 정도가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사실 쓰지 않는만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미래 예측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분석입니다. 이 미래 예측에 있어서 계량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추세 분석, 트렌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 내지는 상황의 운동, 양과 운동의 방향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상황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운동량의 방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추세 분석입니다. 이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동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추세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그 추세 분석의 이 분석 항목 속에 포함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기회에 차제에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을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 순환 변동이라든지 뭐 계절 변동이라든지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파동 요소, fluctuation의 그 어떤 그 요소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이 변동의 이 운동량의 이 양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되기도 하고 아니면 확장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변동의 이 폭과 운동의 양이 변동의 양이 이 축소됐다가 확장됐다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러한 변동 양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순환 변동이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계절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주로 아주 상당히 이제 규칙적인 변동일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절 변동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이건 순환적입니다. 순환적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봄이 오고 그다음에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하는 이런 순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계절인데 바로 이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죠. 1년 단위로 또는 2년 단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한다라는 측면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순환 변동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일정한 어떤 경향성이 여기서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이 규칙성이 없는 그런 변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는 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변동의 양태와 운동의 방향, 이런 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오늘 이후의 미래 시점에서 변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을 예측하기 위함이 바로 이 추세 분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추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방법이 등장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일정한 그 트렌드, 경향성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향성을 추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목측법인데요. 이 목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의 그 분포 상황을 보고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프리핸드, 대충 이제 그 짐작으로 이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적 이 판단에 따라서 대충의 어떤 그 경향성을 이렇게 경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 선이 향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측하는 겁니다. 그 경향성에 따른 예측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목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객관적이거나 또는 정확성에 있어서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큰 단점이 되고 있죠.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측면이죠. 근데 문제는 이 목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하는 그런 그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몇 개의 시점, 그리고 미래의 몇 개의 시점,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그 시점을 전후한 소위 결과값들을 평균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균 값을 가지고 선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기간을 가지고 모든 기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평균 값을 가지고 선을 긋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성의 정도가 덜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모든 과거의 현재부터 과거의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화의 양태들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그야말로 이 들쑥날쑥 이렇게 편차가 아주 심한 경우에 소위 경우에 따라서는 불규칙 변동도 나타날 수 있고 말이죠. 순환 변동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동도 나타날 수 있고 이 변화의 어떤 이 양태가 일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추정이 어려운 그런 그 점들을 어느 정도 사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이동평균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효율적인 하나의 그 측정 이 미래 예측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어떤 이 목측법이든지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제한된 어떤 이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 미래 예측을 일반화시켜보는 추정해보는 연장해서 추정해보는 그런 그 방법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소자승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최소자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차를 제곱한 값들을 전부 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평균 이 선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3학년에 올라가면 행정 계량 분석이라는 과목을 이제 듣게 되실 텐데 바로 그 계량 분석 과목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게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설명을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자료들 중에서 2개 이상의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러한 그 수식으로 표현된 그런 수리 모형을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y, 이거 이제 x입니다. x. 그러니까 이제 y 꼴은 a 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의 전형적인 1차 함수의 꼴입니다. 이 꼴. 여기 이제 절편이죠. 요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해내냐. 이게 이제 그 회귀 분석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이 식을 계산할 때는 요 A 값과 B 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 뭐 1980년부터 쭉 해서 이제 뭐 2000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8년이다. 8년. 뭐 9년이면 9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GDP가 나오겠죠. GDP가. 또 몇 불 이런 식으로 쭉 나올 테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유 대수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오겠죠. 요 과거의 자료들을, 요 시계일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A 값하고 B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0.7x 플러스 만약에 2다 막 그렇게 되면 말이죠. A 값하고 B 값을 구해냈기 때문에 X 값을 집어넣으면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Y 값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경향선 자, 요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예요. 요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까지 이제 딱 나왔어요. 요까지. 요게 이제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식이에요. 요 식.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면 요 선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미래 예측이죠. 미래 예측. 이게 이제 추정선이라고 그러죠. 추정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런데 앞으로 요 선은 요까지 온 요 선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 있어서 이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중앙선을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내는 거. 요 선을 그려내는 거. 요 선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요 식을 구하는 거예요. 함수꼴을. 이걸 식을 구한다는 건 A 값하고 B 값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회귀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추세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미래의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그 경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가 X 값을 이제 GDP로 보면 GDP가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다 그러면 Y 값은 자동차 대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수가 얼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예측이 돼야지 그다음에 새로운 도로를 얼만큼 만들어낼 것이고 자동차 이 보유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 자동차 세금은 얼만큼 걷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다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적인 방법인데요. 이 질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질적인 방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첫째는 옛날 과거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용할 수 없을 때. 이 과거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그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존재한 적도 없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본 그런 경험과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해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뭘까요? 과거의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결 대안을 찾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하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죠. 뭐 있죠? 첫째는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적, 그렇죠. 모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방. 선택적 모방하는 거죠. 과거의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요 해결 방법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선택해서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모방하는 거예요. 과거의 선례에 의존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대안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바로 선택적 모방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루틴한 그 문제 해결책을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하나의 그 룰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절차화 또는 제도화 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SOP라고 그러는 거죠. 표준 운영 절차,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SO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표준 운영 절차라고 그럽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선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 직관을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질적인 미래측의 방법인 것이죠. 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우리는 계량적인 미래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세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목적법이라든지 평균 이동법이라든지 최소 자승법 같은 것들이 전부 뭡니까? 과거의 기존의 데이터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예 데이터가 없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부득불 계량적인 분석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질적인 미래측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동 양태가 일정한 유형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급변하는 그런 그 변화의 형태,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미래 예측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질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정한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나타낼 수가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 이제 수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 규칙적인 어떤 이 형태의 변화를 기본적인 가정 내지는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뭐 일직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라든지 이것도 아주 규칙적인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뭐 이런 이렇게 일정한 어떤 경향성이 없고 말이죠. 상황이 계속 변하고 막 이렇게 갔다 말이죠. 아주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한다 할 경우에는 그런 수리 모형,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질적인 방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실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로 이제 봐야 될 것이 두 번째 델파이 기법하고 네 번째 축조 원리의 식별에 의한 방법입니다. 형태학적 연구 방법도 있고 델파이 패턴, 렐레번스 트리를 만드는 이 패턴도 있고 그다음에 축조 원리 식별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교충격 매트릭스 방법도 있는데 이런 이 방법들에 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원 과정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 이런 정도의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참고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자주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델파이 방법입니다. 이 델파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그리스 이 신전에 델포이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앞두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소위 문제 해결 방법, 해결책이 과연 뭔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쟁을 한다 할 경우에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기는 전쟁인가, 지는 전쟁인가? 미리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이 델포이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의 계시 내지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전달해 주죠. 근데 이제 그러한 소위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지한 그런 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한 소위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꿰차고 있는, 알고 있는 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그런 신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례도 없고, 과거에 어떤 문제 해결 경험도 없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의뢰해 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이제 물어보면 도대체 이제 문제 상황이 정확히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인가? 아까 지난 주에도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문제의 그 성격이 과연 무엇이고 그 문제의 구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점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부터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을 선정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서 답이 오면 그 답을 검토하고 그 대답에서 나온 것을 검토한 결과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또 만들어서 그 답에 근거한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동일한 첫 번째 질문해서 답을 준 전문가들에게 또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첫 번째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받은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또 답을 하고 또 보냅니다. 그걸 보고 또 이 조사하는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세부적인 항목의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전문가들에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근거 자료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델파의 기법입니다. 델파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 방법으로서 한 번의 조사로서 일회성 조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여러 회수에 걸친 조사 방법으로서 보다 더 횟수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구체화된 질문, 구체화된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법이 바로 델파의 기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조 원리의 식별에 의한 방법. 이게 뭐 제목이 아주 긴데요. 원리는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강의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림도 그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칠판에다가 강의를 하면서 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작적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목표를 쪼개고, 그죠? 목표를 세분화시키고 개서화시킨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 현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현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밝혀내는 겁니다. 밝혀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구조화 내지는 개서화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그 요소들에 관련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연구된 연구 자료들을 활용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뭐 경험적 연구를 했던 소위 그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된 이 성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일단 찾아내고, 두 번째는 그것들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소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새로 등장하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해냄으로써 그 현상의 소위 동학, 소위 어떤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그 현상이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이 변화의 이 진전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 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의 원리를 밝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그 현상의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우선 찾아내야 되고, 그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미래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단순 요소에 의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전에 여기 전제되고 있는 거죠. 가정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조 원리에 의한 식별을 제대로 한다 할 경우에 이 예측이 정확성의 정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 예측의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계량적이냐, 질적이냐, 기술적이냐, 그 다음에 규범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4가지의 그 미래 예측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미래 예측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획 상황을 잘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계획 상황이 표출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울러 미래 예측 방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미래 예측의 방법에 있어서의 계량적인 예측 방법에는 과연 무엇이 있고, 그리고 질적인 예측 방법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